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쓰러진 후 온 가족이 외면할 때 나는 연봉 2억 원의 고위직을 내려놓고 3년간 시어머니를 간병했다. 어느 날 유언이 공개되었다. 남편은 2억 원, 시누이는 1억 5천만 원을 상속받았고 나에게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만 남았다. 나는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시어머니가 열어봐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 상자를 열어보고 경악했다. 시장에 북적이던 소음이 완전히 가라앉고 소독약 냄새가 응급실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 김수미는 이동식 침대에 누워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옅은 회색 외투에는 짙은 붉은 피 자국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눈을 굳게 감은 채 메마른 입술을 희미하게 움직이며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옆에서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간호사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디 다치셨어요? 심해요. 남편 이준호가 가장 먼저 달려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부러 높인 듯한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았고 힘을 주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간호사의 명찰과 경찰관의 표정을 재빠르게 훑고 있었다. 초기 진단으로는 왼쪽 다리 골절과 머리 충격이 있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간호사는 빠르게 말하며 침대를 CT실 방향으로 밀고 갔다. 보호자분은 먼저 수납창고로 가셔서 수속을 밟아주세요. 침대 바퀴가 타일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마치 사람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했다. 이준호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고 화면에서 비치는 빛이 그의 미간을 순간적으로 찌푸리게 했다. 아이고, 회사 전화다. 분명 급한 일일 거야. 그는 뜨거운 것에 대인 듯 휴대폰을 우리에게 흔들어 보였다. 수정아, 네가 먼저 수속 봐봐줘. 난 전화 받고 금방 갈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몸을 돌려 복도 모퉁이로 황급히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초조한 뒷모습뿐이었다. 공기가 한순간 정지했다. 신우이 이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곧바로 울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새로운 크리스탈 네일 아트를 만지작거리다가 그 말을 듣고 섬세하게 화장된 눈을 들어 올렸다.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나 방금 TOR 선생님한테 머리 예약했는데 저녁엔 새 남자친구랑 밥 먹기로 했단 말이야. 이거 망치면 어떡해. 그녀는 입술을 삐죽 내밀고 반 발짝 뒤로 물러섰다. 마치 침대 위의 먼지라도 그녀의 값비싼 양가죽 부츠에 닿을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형수님은 항상 제일 유능하시잖아. 형수님이 가세요. 구석에서 거의 들리지 않는 비웃음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리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시동생 이민재가 차가운 벽에 비스듬히 기댄 채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꽂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얼굴 절반은 복도 불빛의 그림자에 가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우리를 훑더니 마침내 나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걱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사람을 오싹하게 만드는 비아냥거림과 고소함만이 가득했다. 이름 모를 화가 치밀어 올라 손끝이 저릿저릿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분을 억눌렀다. 평소 들고 다니던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꽤 무거웠고 봉투 입구에는 사직서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이것은 내가 오늘 아침 막 출력한 것이었다. 연봉 2억 원의 직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꿈꾸는 자리였던가. 나는 망설임 없이 봉투를 찢었다. 찢어지는 소리가 응급실에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나는 양손으로 봉투 양끝을 잡고 힘껏 잡아당겼다. 질긴 서류 봉투가 찢어지며 그 안에 가지런히 인쇄된 사직서가 드러났다. 다시 찢자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려 깨끗한 바닥에 떨어졌다. 연봉 2억이라는 글자가 찢어진 종이 조각들 사이로 스쳐 지나갔다. 이서연은 찬 숨을 들이켰고 눈은 휘둥그레졌다. 이민재의 입가에 걸려있던 냉수가 잠시 굳는가 싶더니
이내 더욱 깊어졌다. 그의 눈빛은 기아냥거림으로 가득 차 넘칠 지경이었다. 나는 허리를 굽혀 흩어진 종이 조각들 사이에서 내 신분증과 은행 카드를 주워들었다. 그 남매를 쳐다보지도 않고 수납창고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의 직원이 서류 뭉치와 펜을 건넸다. 상황과 환자분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사무적인 질문이었다. 김수미 씨의 며느리입니다. 내 목소리는 비정상적으로 차분했다. 다만 펜을 쥔 손끝이 힘을 주어 살짝 하얗게 변했을 뿐이었다. 펜끝이 보호자 서명란에 닿아 첫 획을 그을 때 천근의 무게가 느껴졌다. 나는 이 한 획이 단지 사직서만이 아니라 수년간 위태롭게 유지되던 어떤 균형을 산산조각 내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이민재는 여전히 벽에 기대어 있었다. 그림자가 그의 몸 절반을 뒤덮고 있었다. 그는 내가 서명하는 뒷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꼬리를 올렸다. 마치 이미 결말을 아는 한편의 연극이 서서히 막을 올리는 것을 보는 듯한 섬뜩한 미소였다. 응급실의 불빛은 눈부시게 하였다. 차가운 얼음막이 소독약 냄새 위에 덮인 듯했다. 마지막 수납 서류에 서명하자 손끝의 차가움이 콧등을 타고 심장까지 번져왔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시어머니가 정형외과 병동으로 옮겨졌으며 밤새 병실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텅 빈 복도 한 구석, 이준호가 사라진 곳을 훑었다. 그곳에는 차가운 벽과 죽은 듯한 침묵만이 남아있었다. 주머니의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이준호 세 글자가 깜빡였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그가 일부러 낮췄지만 초조함을 감출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정아, 상황은 어때? 엄마는 괜찮으셔? 아이고, 정말 죽겠네.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겨서 말이야. 급하게 밤새 부산으로 날아가서 처리해야 해. 비행기표도 벌써 예약했고 2시간 뒤야. 엄마는 네가 좀 고생해줘. 돌아가면 꼭 보상해줄게. 배경에서는 희미하게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와 공항 안내 방송 소음이 들렸다. 엄마는 다리 골절이고 머리에도 충격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요. 오늘 밤은 꼭 누가 옆에 있어야 해요. 내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의 기복이 없었다. 마치 나와 상관없는 사실을 진술하는 듯했다. 지켜봐야 한다고? 아, 그래야지. 그의 말투는 빠르게 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성이함이 띄었다.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거잖아. 네가 며느리니까 제일 살갑잖아. 네가 있으면 내가 안심이 돼. 3. 돈은 충분해? 부족하면 네가 먼저 내고 나중에 내가 갚아줄게. 아, 말하다 보니 벌써 탑승 시간 다 됐네. 수고해줘. 전화는 급하게 끊겼고 또또하는 발신음이 마치 소리 없는 따기 같았다. 나는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화면에 빛이 얼굴에 비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고개를 돌려보니 이서연과 이민재가 어느새 함께 모여 있었다. 이서연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셀카 각도를 조절하고 있었다. 입술을 삐죽 내밀고 화면을 빠르게 두드리는 모습은 분명 새 남자친구와 뜨거운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다. 이민재는 옆벽에 기대어 지루한 듯 라이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금속 뚜껑이 열리고 닫히며 맑은 딸깍 소리가 났다. 형수님, 이서연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달콤하지만 온기 없는 미소가 가득했다. 준호 오빠 출장 갔어요? 아이고,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저도 원래 남고 싶었는데 형수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만나는 남자친구가 특히 다정해서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새로 생긴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 가기로 약속했는데 자리도 다 예약해놨고 안 가면 너무 아쉽잖아요. 엄마는 형수님이 감동해 주시는 게 제일 든든하고요.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흔들어 보였다. 고급 레스토랑이 따뜻한 조명을 배경으로 한 정성스럽게 보정된 셀카였다. 맞아요, 형수님. 이민재가 말을 이었다. 그늘 라이터를 손가락으로 능숙하게 돌렸다. 입가에는 알 수 없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저도 정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결혼 준비할 게 산더미예요. 호텔이랑 웨딩 플래너,
예물까지 다 제가 직접 챙겨봐야 해요. 오늘 밤에도 메뉴 시식하러 가야 하고요. 엄마는 형수님께 맡길 수밖에 없네요. 그의 시선은 병동 입구를 스치듯 지나갔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듯 무심한 말투였다. 나는 그들을 바라봤다. 이서연의 크리스탈 네일아트는 불빛 아래 반짝였고 이민재의 손목시계는 차가운 광택을 뿜어냈다. 그들은 입으로는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얼굴에서는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상황을 벗어나려는 절박함과 당연하다는 듯한 책임 회피만 있었다. 그 느낌은 무딘 칼로 살을 베는 듯했다.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천천히 신경을 갉아먹는 고통이었다. 알겠어요. 나는 세 글자를 뱉었다. 목소리가 메말랐다. 한 글자라도 더 말하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식물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이서연은 천만 다행이라는 듯 작고 값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빠른 걸음으로 떠났다. 공기 중에는 달콤한 향수 냄새가 잠시 머물다 서서히 사라졌다. 마치 아무도 오지 않았던 것처럼. 이민재도 몸을 일으켜 존재하지 않는 먼지를 털어내더니 나에게 무심하게 손을 흔들었다. 형수님 수고하세요. 다음에 밥 한 번 살게요. 그는 몸을 돌려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미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소란이 가라앉고 응급실은 완전히 고요해졌다. 소독약 냄새와 눈부시게 하얀 불빛, 그리고 수납 창고 앞에 홀로 서 있는 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간호사가 약품 카트를 밀고 지나가며 약간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정형외과 병동은 5층입니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1인실의 조명은 조금 더 부드러웠다. 시어머니 김수미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왼쪽 다리는 두꺼운 석고 붕대로 고정된 채 높이 올려져 있었다. 그녀는 잠들어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베개에 흩어져 있었고 이마의 상처는 이미 처치되어 거즈가 붙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미약하지만 규칙적이었다. 미간은 잠결에도 무의식적으로 찌푸려져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고통을 견디는 듯했다. 심박 모니터 화면은 초록색 선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며 났고 단조로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 고요한 병실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의자를 끌어와 침대 옆에 앉았다. 창밖 도시의 네온 불빛이 밤늦은 커튼 틈새로 스며들어 바닥에 희미한 빗줄기를 드리웠다. 시간은 똑똑하는 소리와 함께 느리게 흘러갔다. 나는 따뜻한 물수건을 적셔 시어머니 머리의 거즈를 조심스럽게 피하며 얼굴과 목에 묻은 마른 피와 먼지를 부드럽게 닦아냈다. 물수건이 주름진 눈가를 스쳐 지나갈 때 그녀의 눈꺼풀이 미묘하게 떨렸다. 내 마른 입술이 꿈틀거리며 알아들을 수 없는 준호. 나는 소리를 냈다. 나는 면봉에 따뜻한 물을 적셔 그녀의 입술을 부드럽게 적셨다. 그녀의 입술은 무의식적으로 물을 머금었고 미간이 살짝 움직였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늙은 손등에 아직도 짙은 붉은 피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더욱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그녀의 늘어진 피부의 촉감과 미지근한 체온만이 느껴졌다. 병실에는 규칙적인 심박 모니터, 소리와 내가 닦는 미세한 마찰음만이 들렸다. 고독감이 차가운 조수처럼 소리 없이 밀려와 온몸을 적셨다. 낮에 사직서를 찢을 때의 그 단호한 용기는 이 무한한 정적과 눈앞에 늙고 병약한 얼굴 앞에서 조금씩 가라앉는 듯했다. 남은 것은 깊은 피로감과 책임감뿐이었다. 이제 막 시작일 뿐 앞으로 갈 길이 멀었다. 이 단조로운 똑똑 소리만이 나의 동반자였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시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지만 생각은 저절로 멀리 흘러갔다. 이준호는 지금쯤 비행기에 탑승했을 것이다. 이서연은 아마 촛불 앞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테고 이민재는 정말로 어떤 웨딩 컨설팅 회사에서 손가락질하며 지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집은 거대한 빙상 같았고 병상에 누운 노인은 내가 아주 희미하게나마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비록 그 온기가 너무나 미약할지라도
밤은 녹아내리지 않는 먹물처럼 깊어졌다. 복도 밖에 샌 서든이 가끔 켜졌다 꺼지며 병실 문 유리에 희미하게 비쳤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 밖에서 극히 미세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들어 문을 바라봤다. 문에 달린 불투명 유리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노크도 없었고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저 그렇게 서 있었다. 마치 침묵하는 조각상처럼. 간호사실인가 아니면. 나는 숨을 죽이고 그 그림자를 응시했다. 몇 초 후 발소리가 다시 들렸다. 아주 느리게 복도 반대편으로 멀어져 갔고 마침내 정적 속으로 사라졌다. 병실에는 심박 모니터에 지칠 줄 모르는 똑똑 소리와 갑자기 빨라진 내 심장 박동만이 남았다. 심박 모니터의 규칙적인 똑똑 소리는 병실에서 가장 충실한 동반자가 되었다. 시어머니 김수미의 부상은 예상보다 더 고집스러웠다. 왼쪽 다리의 골절은 더디게 아물었고 뇌진탕 후유증으로 그녀는 자주 어지럼증과 구토를 겪었으며 심지어 짧은 순간 기억을 잃기도 했다. 의사는 장기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장기적인이라는 단어는 무거운 돌처럼 나 혼자의 어깨를 짓눌렀다. 3년의 시간이 병원 소독약 냄새와 집안에 가득한 한약에 쓴 내음 속에서 소리 없이 흘러갔다. 하루하루는 수많은 반복적인 조각으로 잘려나갔다. 몸을 뒤척여주고 닦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마사지를 해주는 일. 시어머니의 몸은 오래된 고장난 기계 같았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운 신음과 관절이 뻣뻣해지는 딸깍 소리가 동반되었다. 그녀의 성격도 병고와 함께 변덕스러워졌다. 때로는 돌처럼 침묵하다가도 때로는 작은 일에도 히스테리컬하게 욕설을 퍼붓곤 했다. 이날 오후 햇살이 커튼 틈새로 시어머니 침실 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방금 그녀의 몸을 뒤척여주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오랜 병상 생활로 인해 다소 위축된 등 근육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있었다. 물수건이 늘어진 피부를 스쳐 지나갈 때 앙상한 뼈마디가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숨을 다소 거칠게 쉬었고 이마에는 미세한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엄마, 다 닦았어요. 좀 편하세요? 나는 나지막이 물으며 이불을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그녀는 목구멍에서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며 대답하는 듯했지만 눈은 여전히 굳게 감겨 있었다. 오랜 병고는 그녀에게서 대부분의 표현력을 앗아가고 본능적인 생리적 반응만 남겼다. 나는 옆에 물대야를 들고 물을 버리러 가려 했다. 망문 앞에 이르렀을 때 거실에서 날카로운 하일 소리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서연의 교활한 목소리가 뒤따랐다. 형수님, 저 새로 산 가방 어때요? 이서연은 회오리 바람처럼 불쑥 들어왔다. 얼굴에는 섬세한 화장이 되어 있었고 손에는 거대한 로고가 박힌 새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가방을 내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금속 체인이 딸랑거렸다. 나는 물대야를 든 채 옆으로 비켜서서 그녀가 들어오게 했다. 시선은 그 값비싼 가방 위를 무심하게 훑었다. 예쁘네요. 내 목소리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마치 평범한 물건을 평가하는 듯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올 때마다 거의 다른 새 가방이나 새 액세서리를 들고 왔는데 목적은 다름 아닌 것이었다. 이서연은 내 반응에 다소 실망한 듯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 침대 옆으로 다가가 형식적으로 허리를 굽혔다. 엄마, 저 왔어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몇 옥타브 높아졌고 일부러 상냥한 척했지만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전혀 머물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움직였다. 흐릿한 시선이 이서연을 훑더니 다시 천천히 감겼다. 목구멍에서 희미한 한숨이 터져나왔다. 이 딸에게도 이제는 그저 무감각할 뿐인 듯했다. 이서연은 개의치 않고 새로 산 가방을 만지작거렸다. 매끄러운 가죽을 쓰다듬으며 과시하는 말투로 말했다. 이거 최신 한정판이에요. 친구들 몇 명한테 부탁해서 겨우 구했어요. 아, 형수님,
이 색깔 저한테 잘 어울리죠? 그녀는 몸을 비틀며 가방을 팔꿈치에 걸고 포즈를 취했다. 나는 그녀의 정성스럽게 다듬은 손톱과 화려한 옷차림을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내 몸에 걸친 희끗희끗해진 홈웨어와 오랫동안 약물에 담가져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봤다. 마음속에는 질투 대신 깊은 피로감만이 있었다. 3년이었다. 그녀가 찾아온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매번 10분도 채 머물지 않았다. 대화 주제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었다. 잘 어울리네요. 나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하며 물대야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다. 등 뒤에서 이서연의 다소 지루한 듯한 콧방귀 소리가 들렸다. 내가 물을 다 버리고 돌아왔을 때 이서연은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을 보며 셀카 각도를 조절하고 있었다. 새로 산 가방과 배경의 값비싼 장식품 모두 완벽하게 사진에 담기도록 말이다. 내가 나오자 그녀는 휴대폰을 거두고 일어섰다. 향수님, 고생 많으셨어요. 저 친구랑 스파 예약해서 먼저 갈게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했다. 마치 잠깐 들렀다 가는 발걸음 같았다. 문이 딸깍 닫히자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시어머니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짙은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잠시 머물다 서서히 사라졌다. 마치 아무도 오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굳게 닫힌 방문을 바라봤다. 가슴이 손뭉치로 막힌 듯 답답했다. 이것이 그녀의 방문이었다. 자신을 위한 정교하게 기획된 전시회. 나는 심호흡을 하며 가슴속 답답함을 억누르고 몸을 돌려 시어머니 방으로 돌아가려 했다. 거실을 지나 시어머니 침실로 통하는 복도를 지날 때 눈꼬리로 시어머니 침실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 물을 버리러 나올 때 문을 닫았던 기억이 났다. 문득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소리 없이 문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 좁은 문틈으로 낯익은 긴 모습이 보였다. 문을 등지고 시어머니 침대 옆 오래된 붉은 원로고다 서랍장 앞에 반쯤 웅크리고 있는 남자. 이민재였다. 그가 왜 여기에? 오늘이 그가 말했던 웨딩 컨설팅 회사회의 날이 아니던가? 내 심장이 이유 없이 몇 배로 빨라졌다. 숨을 죽이고 몸을 차가운 벽에 바싹 붙인 채 문틈으로 그를 노려봤다. 이민재는 다소 초조한 몸짓이었다. 그는 5단 서랍장 맨 위 칸 서랍을 열었다. 그곳은 시어머니가 속옷과 잡다한 물건들을 넣어둔 곳이었다. 그는 마구잡이로 몇 번 뒤적거리더니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는지 미간을 찌푸렸다. 이어서 그는 첫 번째 서랍을 닫고 두 번째 서랍을 열었다. 이 서랍에는 시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첩과 기념품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여전히 목표물을 찾지 못했고 더욱 자증스러워 보였다. 그의 시선은 세 번째 서랍으로 향했다. 그 서랍은 시어머니가 잠가두었다는 것을 나는 아주 분명히 기억했다. 그 안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시어머니의 연금 통장, 그리고 그녀가 중요하게 여기는 낡은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시어머니는 정신이 멀쩡할 때 그 서랍 안의 물건들이 매우 중요하니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여러 번 당부했었다. 이민재는 분명 그 서랍이 잠겨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웅크린 채 그 낡은 항동 자물쇠를 한동안 노려보더니 이내 손을 뻗어 그 서랍을 힘껏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서랍은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고 자물쇠가 나무 칸에 부딪혔다. 그는 억지로 자물쇠를 부수거나 서랍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했다. 순간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싸늘한 기운이 치솟았다. 그가 뭘 하는 거지? 뭘 훔치려는 거지? 통장 아니면 다른 것? 나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가 따지고 싶었지만 이성이 나를 굳게 붙잡았다. 지금 달려들어가면 그는 시어머니에게 쓸 물건을 찾으려 했다고 변명할 수 있을 터였다. 증거도 없이 경거망동하다가는 뱀을 놀라게 할 뿐이었다.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경악을 억누르고 계속 숨죽여 관찰했다. 이민재는 몇 번 잡아당겼지만 서랍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자물쇠는 튼튼했다. 그는 낮게 욕설을 내뱉으며 일어섰고 짜증스럽게 머리를 극적였다.
그는 강제로 여는 것을 포기한 듯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미련 가득하게 서랍과 자물쇠 위를 맴돌았다. 그는 다시 허리를 굽혀 자물쇠 구멍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물쇠 고리를 만져보았다. 마치 자물쇠의 구조를 연구하는 듯했다. 바로 그때 침실에서 시어머니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이민재는 화들짝 놀라며 벌떡 일어섰고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침대를 돌아봤다. 시어머니는 그저 몸을 뒤척였을 뿐 깨어나지는 않았다. 이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더 머무를 용기는 없었다. 그는 재빨리 흐트러진 두 서랍 안의 물건들을 대충 쑤셔 넣고 최대한 원래대로 복구시켰다. 그리고는 조용히 시어머니 방에서 나와 살며시 문을 닫았다. 나는 여전히 벽에 붙어 있었다. 그가 일부러 죽인 발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 밖으로 사라지는 것을 들었다. 그가 정말 떠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힘이 빠진 듯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격렬하게 뛰었고 손바닥은 온통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방금 그 장면이 머릿속에 낙인처럼 박혔다. 이민재, 그네 시어머니를 문벼 온 것이 아니었다. 집이 비어있는 틈을 타 물건을 뒤지러 온 것이었다. 그가 뭘 원한 걸까? 그 잠긴 서랍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그가 그토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억지로 부수려고까지 했을까? 나는 벽을 짚고 일어섰다. 다리가 아직도 후들거렸다. 시어머니 방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숨소리는 평온했다. 내 시선은 오래된 붉은 원목 5단 서랍장으로 향했다. 맨 위 독한 서랍은 이민재가 대충 쑤셔 넣었음에도 뒤적인 흔적이 역력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랍, 그 황동 자물쇠는 여전히 단단히 잠겨 있었다. 하지만 자물쇠 구멍 주변에는 힘껏 잡아당긴 흔적으로 생긴 미세한 새 긁힘 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나는 웅크려 앉아 손가락으로 그 긁힘 자국들을 가볍게 쓸어봤다. 차가운 촉감이 손끝을 타고 번졌다. 3년간의 피로와 울분이 이 순간 터져 나올 출구를 찾은 듯했지만 그 뒤에는 더욱 깊은 싸늘함이 따라왔다. 이 집,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밑의 압류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세고 더러웠다. 이민재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서랍을 열려고 할 때의 그 조급한 모습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창밖서쪽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어 방을 온통 희미한 노란빛으로 물들였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서랍장에 등을 기댄 채 시어머니의 잠든 주름 가득한 얼굴을 바라봤다. 이 길고 긴 3년, 매일매일 반복된 간병, 육체적인 피로는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인간 심연의 냉정함과 계산적인 태도는 이 노을처럼 짙게 짓눌러왔다.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들었다. 서랍장의 긁힘 자국들은 방금 일어난 일을 소리 없이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내일 해가 뜨면 이 겉보기에는 평온한 일상은 또다시 이어질 터였다. 연결식장에는 짙고 값싼 향 냄새가 소독약의 잔여물인 코를 찌르는 냄새와 뒤섞여 모두의 가슴을 짓눌렀다. 시어머니 김수미의 영정 사진이 중앙에 걸려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평온한 표정으로 오랜만에 건강했던 시절의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 평온함은 연결식장 안의 억압적인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슬픔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대부분은 형식적인 숙연함과 감추기 힘든 초조함뿐이었다. 나는 유족 대열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온몸이 새까만 옷이었다. 3년간의 피로가 뼛속까지 스며든 듯 슬픔조차도 무디고 마비된 듯 했다. 옆에 서 있는 소위 가족들을 훑어봤다. 남편 이준호는 눈가가 붉어진 채 먼 친척과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목소리는 비통했지만 그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손목에 찬 값비싼 시계를 만지작거렸다. 쉰 후 이서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살짝 들썩였다. 흐느끼는 듯했지만 내가 시선을 돌렸을 때
그녀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닦는 척하며 새로 한 네일아트가 상하지 않았는지 몰래 확인하고 있었다. 시동생 이민재는 더욱 구석진 곳에 서서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꽂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때때로 문 쪽을 쳐다보며 이 의식이 언제 끝날지 계산하는 듯했다. 김 변호사님이 깔끔한 검은 양복을 입고 엄숙한 표정으로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가 헛기침을 하자 그의 목소리가 텅 빈 연결식장에 유난히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친지 여러분, 김수미 여사님께서는 생전에 본인 사후 처리를 본 법무법인에 위임하셨습니다. 김 여사님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에 따라 유산 분배 방안을 공표하겠습니다. 연결식장 안은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다. 이서연마저 가식적인 흐느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준호는 허리를 꼿꼿이 세웠고 그의 얼굴에 드리웠던 비통함도 살짝 굳어지는 듯했다. 이민재는 구석에서 반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눈빛에는 숨김없는 긴장과 탐욕이 뒤섞인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김 변호사님이 손에 든 서류를 펼치고 차분한 목소리로 낭독했다. 김수미 여사님 명의의 예금 총 3억 8,700만 원은 그 자녀인 이준호 씨, 이서연 씨, 이민재 씨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이준호는 알아채기 힘들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서연의 입꼬리가 재빨리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빠르게 내려갔다. 이민재는 입술을 삐죽거렸다. 이 액수에 그다지 만족하지 않는 듯했다. 포인시 강남대로 7, 8번지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 한 채의 소유권은 이준호 씨에게 귀속됩니다. 이준호의 얼굴에 비로소 진정한 안도감 섞인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심지어 고개를 살짝 돌려 나에게 위로의 의미를 담은 시선을 보냈다.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내 시선은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에 머물렀다. 그 낡은 집에는 너무나 많은 추억이 담겨 있었고 지난 3년간의 고된 시간이 증언되었다. 이제 그 집은 이준호의 것이 되었다. 김수미 여사님 개인 소장 보석 및 장신구 약관은 김 변호사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이서연을 훑어봤다. 이서연 씨가 상속받습니다. 이서연의 눈이 순간적으로 빛났다. 얼굴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그 흥분된 빛은 눈빛에서 새어나왔다. 그 장신구들은 시어머니가 생전에 거의 착용하지 않았지만 이서연은 여러 번 탐냈던 물건들이었다. 또한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기복이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낭독했다. 김수미 여사님께서는 개인 보관하시던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며느리 박수정 씨에게 증여할 것을 지정하셨습니다. 말이 끝나자 연결식장 안은 짧고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로 집중되었다. 놀라움과 의아함이 가득한 시선은 이내 노골적인 비웃음과 조롱으로 빠르게 변했다. 이서연이 가장 먼저 참지 못하고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옆에 있는 친척의 팔꿈치를 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낡은 나무 상자 하나. 엄마도 참 그걸 얘한테 줘서 뭐하라고? 바느질 도구라도 넣어두라는 건가? 그녀의 말투에 담긴 경멸은 가시처럼 날아와 박혔다. 이민재도 픽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팔짱을 낀 채 비스듬히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비아냥거림과 경멸로 가득했다. 허야, 형수님 3년 동안 고생하시더니 고작 이런 거나 얻으시네. 엄마의 분배는 정말 공정하시네요. 그는 공정이라는 두 글자를 일부러 강조했고 주변 몇몇 친척들도 따라 웃기 시작했다. 이준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그저 약간 난처한 듯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시선을 돌렸다. 그 눈빛에는 나를 감싸는 기색은 없었고 단지 이 소란의 중심이 된 나를 탓하는 듯한 알아채기 힘든 짜증만이 스쳐 지나갔다. 김 변호사님은 그런 비난과 조롱을 듣지 못한 듯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물건 하나를 꺼내 대었다.
그것은 지극히 평범한 나무 상자였다. 대략 두 손바닥만한 크기에 흔히 볼 수 있는 소나무 재질이었다. 표면에는 아무런 조각이나 장식도 없었고 옅게 칠해진 투명 오칠은 이미 색이 바래고 누렇게 변해 있었다. 모서리는 심하게 닳아 나무 본연의 결이 드러났다. 뚜껑 가장자리에는 심지어 미세한 금까지 가 있었다. 그것은 낡고 투박했으며 심지어 초라해 보였다. 이 엄숙한 장례식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고 이서연이 상속받을 뽀섬 및 장신구와는 눈에 띄는 대조를 이루었다. 김 변호사님이 두 손으로 나무 상자를 받쳐들고 내 앞에 다가와 정중하게 건넸다. 수많은 시선이 탄조등처럼 나에게 쏟아졌다. 그 시선들에는 숨김없는 비아냥거림, 고소해하는 조롱,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당황할지 기대하는 듯한 시선까지 담겨 있었다. 이서연의 푸스슴 소리는 더욱 커졌고 이민재의 입가에 걸린 비웃음은 귀미까지 찢어질 듯했다. 나는 손을 뻗어 거칠고 차가운 나무 표면을 만졌다. 3년의 시간, 처녀의 밤낮의 고통, 시어머니의 때로는 말고 때로는 호미하던 의존, 몸을 뒤척여 닦아줄 때의 고통스러운 신음, 약을 먹일 때의 무의식적인 거부, 이서연이 새 가방을 과시하던 눈부심, 이민재가 서랍을 열려고 할 때의 탐욕스러운 뒷모습, 모든 피로와 서늘함이 이 순간 이 초라한 나무 상자와 주변에 거침없는 조롱이 불붙었다. 뜨겁게 끓어올라 가슴을 뚫고 나올 듯한 신물이 되었다. 그들이 뭔데? 시어머니의 시신이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지? 그리고 3년간 시어머니를 간병한 사람에게 이렇게 악의적인 조롱을 퍼부을 수 있지? 내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가 다투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는 그 나무 상자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거친 나무 가시가 손바닥을 찔러 날카로운 통증을 안겨주었다. 그 통증은 마치 찬물한 바가지가 끓어오르던 신물을 끼얹는 듯했다. 남은 것은 뼛속까지 시린 냉기와 절망뿐이었다. 됐어요. 정말 됐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 시선은 이준호, 이서연, 이민재, 그리고 조롱하는 표정의 얼굴들을 차분하게 훑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만 있었다. 그리고 나는 몸을 돌려 아무도 보지 않고 가볍지만 천근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 나무 상자를 품에 안고 연결식장 출구를 향했다. 등 뒤에서 이서연의 승리감에 찬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머, 형수님 벌써 가세요. 변호사님이 또 무슨 귀한 물건을 전해줄지 안 들으시고요. 이민재의 피 굳는 소리도 뒤따랐다. 구두굽이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텅 빈 울림을 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얼음 위를 걷는 듯 차갑고 단단했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이 질식할 듯한 장소와 소위 가족들을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내가 연결식장의 무거운 유리문을 막 나서려 할 때 등 뒤에서 갑자기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묵직하고 힘있는 손이 내 팔을 꽉 붙잡아 나가는 것을 막았다. 나는 몸이 굳어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김 변호사님이었다. 그가 언제 이렇게 빠르게 달려왔는지 몰랐다. 그는 지금 내 뒤에 반 발짝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지만 의심할 여지 없는 엄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내 귀 속에 선명하게 들렸다. 박수정 씨, 잠시만요. 이 상자에 대해 김수미 여사님께서 특별히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만 따로 전달해야 합니다. 연결식장 밖은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회색 구름이 도시 상공을 낮게 깔고 앉아 곧 쏟아질 가을비를 예고하는 듯했다. 김 변호사님의 손이 내 팔을 붙잡고 있었다. 그 손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무게감이 있었고 알아채기 힘든 긴급함마저 느껴졌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한 그 문장은 죽은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내 차가운 심장 밑바닥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김 변호사님의 엄숙한 얼굴에 시선이 닿았다. 연결식장 안의 귀에 거슬리는 조롱,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며 오문거리는 듯했다. 지금의 정적을 더욱 기묘하게 만들었다.
이서연과 이민재는 아마 자신들이 받은 유산을 세고 있을 터였다. 우리를 알아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김 변호사님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위를 한번 훑어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목소리를 낮춰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볼륨으로 말했다. 김수미 여사님께서는 생전에 이 상자를 반드시 당신 손에 직접 전해달라고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고 진중하게 말했다. 수정아, 집에 가서 잘 봐. 특히 상자 속마음을 말이야. 상자 속마음. 이 말은 수수께끼 같았다. 시어머니 특유의 병중에 때로는 맑고 때로는 혼미하게 내뱉던 말투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내가 손에 든 모두에게 조롱받던 이 투박한 나무 상자와 기이한 대조를 이루었다.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피로감, 의아함, 그리고 애써 억눌러 거의 꺼져가던 희미한 기대감까지 뒤섞였다. 김 변호사님은 말을 마친 후 나를 깊이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너무나 많이 미쳐 다하지 못한 말이 담겨있는 듯했지만 결국 박수정 씨, 부디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한마디로 귀결되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살짝 허리를 굽히더니 빠르게 자리를 떴다. 검은 그림자는 이내 먹구름 들이운 장례식장 대문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텅 빈 주차장 가장자리에 홀로 서 있었다. 가을바람이 이마의 잔머리를 흩날리며 깊어가는 가을의 서늘함을 안겨주었다. 고개를 숙여 품에 안은 나무 상자를 다시 바라봤다. 소나무의 결이 어둑한 불빛 아래 더욱 거칠게 보였다. 그 미세한 금은 드러난 상처 같았다. 상자의 속마음이라니. 이 낡은 상자의 바느질 도구에 또 무슨 마음이 있단 말인가?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차가운 뚜껑 위를 쓸었다. 3년간의 서러움과 냉정함이 가라앉은 천근의 돌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남긴 것이 고작 이 수수께끼와 농담 같은 나무 상자뿐이란 말인가? 그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다. 됐어. 정말 됐어.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나무 상자를 가슴에 꽉 안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내 차로 빠르게 걸어갔다.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고요한 주차장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둔탁한 한숨 같았다. 차는 장례식장을 벗어나 도시의 저녁 교통 흐름에 합류했다. 네온 불빛이 번쩍였지만 차창 안의 깊은 침묵과 고요함은 비추지 못했다. 나는 무표정하게 앞을 바라봤다. 머릿속에서는 김 변호사님이 전해준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잘 봐, 자세히 봐. 예전에는 집이라고 불렸던 그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칠흑같이 어둡고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이준호는 아마 아직 부산으로 출장 중이거나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 있을 터였다. 나는 뒤로 손을